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이 되었었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이제 챕터 1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머신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톰 미첼이라는 학자가 정의한 머신러닝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의에 따르면은 이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경험 2로부터 학습을 해가지고 작업 T를 수행을 하는데 그 성능 P가 향상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이제 학습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결국 이제 T라는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 분류라는 작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은 이런 스팸 메일 분류를 하기 위해서 T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반 이용자, 사용자가 스팸으로 표시한 이메일들을 그런 것들 데이터를 경험으로 삼아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성능 P가 이렇게 측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있겠냐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스팸 메일을 분류했는지 안 했는지로 측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 이메일을 P를 점점 많이 E를 점점 많이 경험할수록 스팸 메일을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학습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결국 머신러닝의 작업과 그리고 성능 측정 그리고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는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풀고 싶은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퍼포먼스 메저는 우리가 성능을 측정할 때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어떤 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험 2는 결과적으로도 보면은 뭐 데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머신러닝 프로그램의 성능이 매우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을 이제 확률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이제 확률론적 머신러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은 확률론적 모델이 되겠고요. 그때 우리가 그 머신러닝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서 확률론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들을 확률 변수로서 표현을 하고 그것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입력 데이터를 이제 X라고 보통 부르고 그다음에 출력 데이터를 Y 그리고 그때 모델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집합을 세타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용어가 되겠죠. 머신러닝의 용어들이 되겠고 이런 확률 변수들의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것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 확률 분포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이제 px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 자체의 분포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키에 대한 데이터랑 이제 빈도를 이제 y축으로 놨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뭐 평균 키가 175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확률 분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px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y 바 x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의 조건부 분포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의 평균 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맞추고 싶은 게 이제 y가 이제 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y가 이제 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x 값이 입력 값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x 값을 입력에 따라서 우리가 y 값이 이제 키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별이 남성일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평균값이 175인 이런 분포가 y 바 남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여성일 때에는 뭐 평균값이 뭐 165인 뭐 이런 y 바 이제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y 값이 예를 들어서 키라고 하고 x 값이 성별이라고 했을 때 성별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px 바 y라고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 같은 경우에는 모델 파라미터의 사전 분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베이지안 통계학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즉 이제 평평한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하고
학습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 선형 회귀 모델이 있다라고 했을 때 y는 뭐 베타 1 x 플러스 베타 제로로 이제 나타내게 되겠는데, 그때 이제 베타 1과 베타 제로의 최초의 값을 뭐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랑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론적 관점을 취해서 머신러닝을 보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확실성이 있을 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조금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실제 많은 문제들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날씨 예측이나 주식시장 예측 같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론적 접근은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다른 과학 분야랑의 이제 통합을 위해서 좋은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물리학이나 생물학, 경제학, 이제 많은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확률론적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신러닝에서 확률론적 접근을 취해가지고 이런 다른 분야의 지식과 방법론을 쉽게 통합을 할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와의 응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장점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것의 이제 주요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부르고, 각각 한국말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제 지도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지도학습의 목표는 함수를 만드는 것인데요. 함수 f를 만드는 것인데, 이 f는 x라는 공간에서 y라는 공간으로 매핑시키는 f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x라는 이것은 입력 공간이 되겠고요. y라는 것은 출력 공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x와 y 둘 다 벡터로 이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제 했던 대로 함수라는 것은 이제 x라는 공간과 y라는 공간에 이제 짝짓기하는 화살표를 그리는 것이랑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순서쌍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키가 뭐 170인 사람이 몸무게가 70이고, 키가 180인 사람이 이제 몸무게가 85고, 이런 식으로 2차원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이게 이제 뭐 y 값이 성별,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남성으로 이렇게 짝지어주고, 어떤 데이터들은 이제 여성으로 짝지어주고, 이런 화살표를 그리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이 화살표가 이제 F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때 입력 공간은 여기서는 이제 2차원의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170, 뭐 70이라는 이 두 개의 수치값을 가지는 실수값을 가지는 2차원의 벡터 공간, 이제 R2라고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R의 뭐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R2라고 이제 부르고요.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숫자가 두 개가 있는 벡터 공간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선형대 수학에서 배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y라는 공간은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남과 여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값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R2 공간에서 남녀로 두 개의 집합을 가지는, 두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는 집합으로 보내는 이런 함수를 만드는 것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르는 미지의 숫자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65 그리고 50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얘는 어디로 화살표를 그려야 되겠느냐, 이제 남자랑 여자 둘 중에 어디로 그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함수 f는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함수 f가 입력 공간 모든 x에 대해서 y를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 함수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학습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는 두 가지가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분류랑 회귀라고 부릅니다. 분류랑 회귀는 각각 y 값이 어떻게 존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일단 분류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y 데이터가 집합인데 이제 어떤 몇 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집합으로
이제 이루어졌을 때 얘를 이제 분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예시로 든 남과 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우리가 어떤 x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가진 공간으로 보내는 그런 함수 f를 학습하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리그레션은 y 값이 실수인 경우, 보통은 이제 실수 혹은 이제 정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값이 일반적인 수치다, 뭐 10.5이다, 뭐 아니면 마이너스 2.8이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리그레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집 가격 예측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회계의 리그레션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einforcement,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이 있는데요. unsupervised learning은 일단 y 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데이터라는 것이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출력 데이터 없이 입력 데이터 분포만을 학습하는 것을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예시가 최근 이제 인기 있는 생성 모델들이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정확히는 self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르는데 뭐 일종의 unsupervised learning이 중간에 섞여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또 다른 예시로는 앞서 얘기했던 이제 비슷한 고객들끼리 묶어가지고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묶어가지고 비슷한 성향들 고객들을 그룹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비지도 학습의 한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인데요. 강화 학습도 이제 함수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은 강화 학습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파이라는 기호를 나타내서 표기를 하고요. 이 파이라는 것은 뭐를 매핑하는 것이냐면은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액션을 매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는 스테이트 상태 공간이고요. 액션은 행동 공간이 되겠습니다. 강화 학습의 대표적인 예시가 알파고가 되겠죠. 이때 바둑을 두는 AI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강화 학습의 예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때 바둑판이 어떤 상태인지, 즉 흰돌과 검정돌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그 상태가 S가 될 수가 있겠고요. 뭐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행렬로 나타내는 그 공간이 S가 될 수 있고, A는 또 이제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결국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돌을 둬야 되는지, 그 바둑판이 19 곱하기 19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9 곱하기 19 차원의 액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행렬 공간 19 곱하기 19 그 차원을 액션 공간이라고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풋에 이제 어떤 행렬 공간을 받아서 아웃풋에 어떤 행렬 공간을 내는 이런 예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받아서 액션을 내는 그런 행위를 하는 함수를 구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학습이랑 굉장히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근데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도학습과는 꽤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머신러닝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학적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벡터인데요.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볼드체로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벡터는 여러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개의 숫자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런 실수값, 보통 실수값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숫자의 개수를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벡터의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숫자의 개수가 d개라고 했을 때 벡터의 차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벡터가 실수 d 공간에 있다, rd라고 이제 부르는 공간 안에 있다, 그의 원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rd라고 나타냅니다. 보통 뭐 2차원의 벡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1, 0이라는 이런 벡터는 R2 공간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T라는 기호는 트랜스포즈, 즉 전치 행렬을 나타낼 때 선형대 수학에서 배웠던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쓴 것은 사실은 열 벡터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가로로 쓴 이 행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취했기 때문에 열 벡터를 이제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벡터다 그러면 열 벡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렬인데, 행렬은 2차원의 뭐 2차원의 벡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굵은 대문자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렬의 공간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이제 R에다가 n 곱하기 d라고 쓰는데요. 이때 n은 행의 개수, d는 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이 n개의 행 그리고 d개의 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얘네들이 숫자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숫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 공간 자체를 RND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뭐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공간의 의미가 우리가 여기서 총 살펴보면은 n 곱하기 d 개의 숫자가 있죠. 근데 이 n 곱하기 d 개의 숫자가 모두 어떤 실수값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실수값이든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샘플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샘플링을 한다는 뜻은 이런 공간 내에서 특정 한 개의 행렬을 끄집어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2고 d가 2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들의 이제 어떤 숫자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숫자가 와도 상관없는 이 상태를 우리가 그런 차원의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1, 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8이라는 이런 원소를 하나 끄집어냈을 때 걔가 이제 R, N, D 공간의 원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표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x가 있을 때 그 x가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로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n 곱하기 d 차원의 행렬의 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의 집합을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되겠고요. 결국 학습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값이라고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확률은 보통 이제 소문자 p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바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바 왼쪽에 있는 확률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보는 왼쪽에 있는 확률이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이 뭐 남녀 예시에서 봤었죠. py 바 여, 뭐 py 바 남 했을 때 이제 y가 이제 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조건들에 따라서 y의 확률이 이제 확률의 분포가 달라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바 왼쪽에 있는 것의 분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을 py 바 x, 세타라고 표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x, 세타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y라는 그 정답값의 확률을 보고 싶은데 그때 입력값이 주어져 있고 모델의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 예측의 확률의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으로 x와 세타를 썼을 때 그때 이제 y 값의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약간 대문자 2인데 굵은 대문자 2로 기대값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게 결국에는 평균이랑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산 확률인 경우에는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연속 확률인 경우에는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수치랑 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것이 이제 이산 확률에서의 평균이 되겠고 얘는 그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에다가 해당 확률의 값을 곱한 것을 적분을 한 것이 바로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셋은 D 차원, 약간 꼬부라진 D 차원으로 표기를 하고요. 이것은 집합입니다.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은 우리가 n이 1부터 대문자 n까지 존재할 수 있는 집합이고요. 이때 n은 이렇게 대문자 n은 샘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의 개수가 되겠고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y 값이 존재할 때 y n부터 x 벡터 n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풀어서 해쳐서 쓰면은 이제 x 1번, y 1번이 있고요. 그리고 x 2번, y 2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x n번, y n번까지 이렇게 데이터셋의 순서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벡터 x는 우리가 관측한 벡터가 되겠죠. 입력값으로 쓸 수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이 x1은 170, 뭐 70, 그리고 이것의 정답은 뭐 남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벡터 x2번은 예를 들어서
55, 45 이렇게 있고 이것의 정답은 여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것이 바로 데이터셋이 되겠죠. 그것을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한 기호가 이것입니다. 결국 이제 소문자 n이 1부터 대문자 n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순서쌍이 존재한다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집합을 우리가 D라는 알파벳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머신러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인 예시죠. 이제 머신러닝을 배울 때 많이 보게 되는 예시인데 아이리스 꽃의 세 가지 종류를 분류하는 예시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꽃 그림들이 아이리스라는 꽃의 세 가지 세부 종류인데요. 이제 얘 왼쪽에 있는 게 세토사, 얘는 벌시컬러, 얘는 벌지니카라고 부르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이 꽃들은 사실은 되게 비슷해 보이고 사실은 이 한 아이리스 꽃이라는 것의 이제 세부 종류인데요. 근데 이게 꽃받침과 꽃잎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분류 문제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꽃잎과 그 꽃 받침의 크기를 측정을 해서 이게 무슨 꽃인지 판별하는 그런 분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사실은 머신러닝, 특히 이제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제로 많이 사용되는 예제가 되겠고, 이런 문제가 사실 간단하면서도 이제 실제 머신러닝의 많은 특징들을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이때 샘플들이 150개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꽃 1번, 꽃 0번, 꽃 1번 해가지고 꽃 149번까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꽃은 우리가 이 훈련 데이터 셋에서는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측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꽃잎의 크기, 꽃잎의 넓이, 그리고 꽃 받침의 크기, 꽃 받침의 넓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측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얘는 정답값이 세토사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가 150개의 꽃이 측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데이터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켜서 결국 우리가 이 벡터 4차원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이제 4차원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얘를 이제 모델에다가 넣으면은 결국 정답값 세토사나 벌시컬러나 벌지니카 이 셋 중에 하나를 아웃풋하도록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구성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벡터는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꽃들에 대한 수치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의 네 가지 특징을 측정한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벡터 4차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4 공간에 있는 어떤 특정 벡터가 되겠는데 이제 X1, 2, 3, 4가 결국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된 그런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Y 공간은 결국 집합인데요. 세토사, 벌시컬러, 벌지니카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데이터셋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 벡터랑 Y 이 원소가 이렇게 순서쌍으로 주어진 게 150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신러닝의 목표는 결국 함수를 만드는 것인데 R 4차원에서 세토사, 벌시칼라, 벌지니카로 있는 이 공간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 함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뭐 임의적으로 세토사는 1, 벌시컬라는 2, 벌지니카는 3이라는 숫자를 부여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지도학습은 결국 입력 공간 X에서 Y 공간으로 매핑을 시키는 것, 그런 함수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두 가지는 이 아웃풋, 출력 공간 Y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 공간 Y가 어떤 집합인데 그 집합이 유한계의 카테고리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다라고 했을 때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Y라는 값이 사실은 실수 값이다
라고 했을 때는 회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런 것을 사용한다 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는 것은 이제 이미지 분류 문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스페이스가 이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제 인풋 스페이스가 이미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미지 분류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이 입력 이미지 공간은 결과적으로 실수값 RD 차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행렬이 되겠는데요. 정확히 이제 텐서가 되겠는데 이때 D는 대문자 D는 채널 곱하기 위스 곱하기 하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해서 흑백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결국 이미지는 컴퓨터에서 행렬로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해상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해상도가 100이다, 100 곱하기 100이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숫자가 100개가 이제 행과 열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미지를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총 10,000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흑백 이미지 중에 100 곱하기 100짜리의 차원을 가진 애를 입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이제 분류 문제인 f, x 화살표 y는 그때 이제 입력 차원 x는 결과적으로 r 100 by 100 차원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흑백 이미지가 아니라 칼라 이미지는 이 세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레드 값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린 값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블루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1 픽셀이 각각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깔은 RGB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의 픽셀도 세 가지 값, 1,2도 세 가지 값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인풋 차원이 컬러 이미지에 대해서는 C 차원 곱하기 D1 차원 곱하기 D2 차원이고 이때 D1 곱하기 D2는 이 하이스랑 위스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푸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딥러닝 모델 중에 CNN이라는 것을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CNN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입력 차원 이미지를 받아서 결국에는 뭐 3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런 이미지를 받아서 어떤 특정 차원 y로 보내는 함수를 만드는데 그 함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아웃풋하는 그런 함수를 만드는 것이 결국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이런 이미지를 고정된 사이즈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우리가 아웃풋으로 특정 카테고리 하나를 출력하게 되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었던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서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x 값의 차원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입력 매트릭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R의 n 곱하기 d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n은 샘플의 개수를 나타내고요. d는 이 피처의 개수, 입력의 차원의 개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매트릭스를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2차원의 매트릭스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이리스 데이터는 샘플이 150개가 있었고요. 이 차원이 입력 차원이 4차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x라는 것은 x 데이터 매트릭스는 우리가 150 곱하기 4차원에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데이터가 이런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들의 조합이라든지 혹은 뭐 소셜 네트워크에 우리가 뭐 글을 쓰는 그런 데이터들은 크기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은 특징화라고 부르는 피처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정된 데이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은 이제 x 화살표 y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 x 차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x 차원이 r 4차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CNN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CNN도 우리가 특정한 이미지 사이즈로 고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100 곱하기 100의 흑백 이미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CNN의 입력 차원도 이제 R100 by 100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들은 입력 차원을 어떤 특정 차원으로 이제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이제 출력도 나중에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태뷸러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겠고, 그렇지 않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은 많은 데이터들도 특징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태뷸러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전처리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고정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입력 차원이 고정된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머신러닝 모델들을 학습시킬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연어 데이터는 뭐 bag of words 같은 그런 것들로 이제 원래 가변적인 데이터를 유한한 데이터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전 단계에 보통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르고 EDA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EDA 과정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해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봐서 이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쓰면 더 좋겠구나라는 것을 일단 직관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는 과정을 EDA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각화해서 봐도 되고요. 혹은 평균값을 본다든지 분산을 본다든지 이런 이제 수치들을 관찰하는 것도 모두 다 EDA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EDA 과정은 보통 스캐터 플롯이라든지 박스 플롯 이런 것들로 보통 시각화를 시켜서 나타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디멘션 리덕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줄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시각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우리가 시각화가 가능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줄여가지고 시각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음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앞서 봤었던 그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시각화를 시킨 예시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스캐터 플롯이라고 부르는데요. 스캐터 플롯은 점 하나가 샘플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 하나는 사실 4차원의 데이터였었죠. 근데 우리가 두 개의 변수만 끄집어내서 이렇게 2차원으로 스캐터 플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팔 위스가 4에 해당하는 샘플이 있었고요. 세팔 랭스가 5에 해당하는 샘플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걔는 점이 여기에 찍힐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150개의 점을 이렇게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점을 찍어봤을 때 여기서 이제 점 150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정답값 레이블은 색깔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값이 색깔로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변수들 간에 2차원 스캐터 플롯을 찍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구성하면 되겠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데이터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토사는 굉장히 구별이 쉽겠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스캐터 플롯을 봐도 세토사는 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벌시컬러랑 벌지니카에 비해서는 어떤 스캐터 플롯을 봐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세토사는 좀 구별이 쉽겠구나라는 직관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시컬러랑 벌지니카는 구별하기 어렵겠는데 근데 그래도 그나마 세팔 랭스로 판단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판단을 하면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런 직관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팔 랭스가 페탈 랭스죠. 네, 페탈 랭스가 5 이상이면은 벌지니카로 구별을 하고 그 이하이면은 벌시컬러로 구별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탈 랭스가 뭐 중요한 정보다. 뭐 이런 것도 이런 직관도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반면에 세팔 위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왜냐면은 얘를 통해서 구별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되게 다 겹쳐 있습니다. 이제 한눈에 보더라도 모든 클래스 라벨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로 이제 구별을 하기는 쉽지 않아서 얘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